자,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과 영향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지금 이제 뭐 고민이나 관심 사항이 뭘까요? 가장 큰 게.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죠, 지금. 미국도 오르고 한국도 오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또는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물가가 안정될까? 이게 지금 가장 사람들이 좀 관심 있는 항목일 겁니다. 뭐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게 가장 고민일 거고, 또 경제를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좀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다 올리는데 이게 경기 침체, 특히 좀 경기 침체는 좀 오겠지. 근데 심각한 아주 주식시장 같은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물가가 안정될까? 그러면 좀 행복한 일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지 않고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 저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죠. 미국 연준에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죠. 파월 의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연준의 의무에서 그 물가 안정은 unconditional하다. 즉 조건이 없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경기 침체가 있건 여기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하건 이건 그냥 물가 안정은 해야 되는 의무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안 되면 끝없이 가는 거예요. 금리는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고민스러운 거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언컨디셔널을 합니다. 중앙은행의 책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볼 때 이것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볼 때 그냥 금리 인상을 깨빠르게 하면서 관세 인하나 이런 걸로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인지 아닌지 좀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잡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은. 경기는 조금 훼손되겠지만 아주 많이 훼손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원리가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투명해요. 그러니까 아까 봤다시 미국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8.6%. 근데 일본, 중국, 한국은 이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가, 지수가. 그러니까 미국은 더 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경기 충격이 시장에 다 잘 반영돼서 그것이 경제 지표에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책이 잘 반영되기 쉽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전통,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에 대한 책무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물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이고 되지 않으면 끝없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1980년대 초, 한 81년쯤일 겁니다. 그때 이제 중앙은행 총재였던 볼커가 기준금리를 한 20% 정도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40년 전쯤이니까 진짜 이게 역사적인 옛날은 아니죠. 이 사람이 아직 볼커가 안 죽었으니까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그때 이제 20년 올렸으니까 지금은 20%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미국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은 빠르게 올려서 물가를 잡을 것이다. 이에 비해서는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지수 만드는 것 자체의 어떤 결함일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 주택 가격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거의 안 들어가요. 즉, 임대료만 한 9% 정도 가중치가 들어가 있고, 미국은 집값이 한 25%, 임대료가 20% 정도의 가중치를 하고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과거에 집값 오른 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한국은 이 기름값이나 곡물값이 굉장히 비싸요. 기름값이 미국에 비싸고 곡물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비싼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시세가 올라도 이 영향을 좀 천천히 주죠. 그리고 떨어져도 좀 천천히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한국은 이 국제 유가나 국제 곡물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지는 영향이 좀 천천히 오고 천천히 간다. 그렇게 해서 장기간 지속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문제를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독립성도 한국은행이 좀 부족하다. 지금까지 관행을 볼 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정치권이나 뭐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뭐, 이게 결국은 정부의 주는 정권의 뜻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중앙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 다 알다시피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거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게 기득권층, 뭐 관료,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익으로 실제는 안 그렇지만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뭐 이런 거 다 관계없이 부동산 이익으로 똘똘 뭉쳐있는 카르텔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아마 주식보다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더 피해가 클 텐데 부동산 카르텔 때문에 금리 또 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여기다가 이제 한국은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이 미국 같은 나라는 환율이 필요 없는 나라죠. 기초통화국이고 큰 나라니까. 중국도 뭐 땅덩어리가 크니까 환율이 의미가 적은데 우리는 많은 걸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원유 수입을 1년에 한 100억 여기 10억 배럴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110불 하니까 1년에 1000억 달러 정도를 원유를 수입합니다. 물론 그게 다 전부 내수용은 아니죠. 절반 정도는 또 다시 수출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여기 하고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고 또 이제 다 알다시피 우리 식량 자급률은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20%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식량도 수입해야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환율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뭐 환율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부가 지금 이 대통령께서 뭐 비상사태다, 비상시국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실제 행동은 뭐 비상인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상당히 여유도 있으시고 뭐 좋긴 한데. 그리고 물가 대책을 이렇게 보면은 뭐 별게 없어요. 뭘 했는지. 그래서 이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 금리에 대해 맡기는 건가? 금리는 충분히 못 올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제약이 많은데 한국은. 그래서 이 경제는 심리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정부가 물가 안정 종합대책 같은 걸 크게 발표해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 정부가 물가 안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이 그 중에 반이나 3분의 1은 가짜라도 정부가 열심히 하겠구나, 안정시키겠구나, 이런 믿음을 정부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는 게 누가 봐도 뭐 별거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가진 사람부터 고통을 분담해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차단하는 것.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제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 전혀 인상 요인이 없던 사람도 어이구 옆에서 올리니까 나도 좀 올려야지. 올려도 또 욕도 덜 먹으니까 이때는 그렇게 올리는 게 있고 또는 뭐 당연히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그것도 이렇게 반영해서 또 올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을 미리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미리 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오를 거라고 다 믿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것들을 인플레 기대 심리라고 합니다. 실제 오르는 것. 지금 우리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인플레 기대 심리로가 확산되는 이런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 심리가 넘어가 버리면 물가는 다 오르는 거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경제 주체들이 행동을 하면은 그때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매우 어려워진다. 그걸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런 게 지금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냥 일단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건 동결하겠다.
그럼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거기다 요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자고 노력시키고 또 안 되면 재정 지원하겠다. 돈은 이런 데 쓰는 거죠. 다른 데 더 적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전기 가스 요금은 우리가 인상률이 워낙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이것도 뭐 최소화하겠다. 이건 뭐 지금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한전을 뭐 이렇게 혼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도 좀 다른 방법을 찾아가서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통신비와 금융기관 수수료 인하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통신회사 금융기관 거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나요. 지금 상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정유회사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은 이 초과 이윤이 너무 과도하게 나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금융기관들 이렇게 뭐 불러서 뭐 금리 적게 올리라고 하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통신비하고 금융기관 수수료 같은 걸 확 줄여줘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대료 뭐 안정 이것도 뭐 조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임대인한테 조금 임대료를 안 주는 게 그게 아니고 양면을 같이 가야 됩니다. 혜택도 줘야 되지만 좀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돈만 가진 사람들은 뭐 집이건 빌딩이건 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수익이 안 나게 적게 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같은 걸 해서 양쪽을 다 적게 올리는 사람들은 적게 올리는 게 아니라 동결하는 사람들은 뭐 혜택을 주고 좀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뭐 5%는 그거 올리면 뭐 이렇게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동결하는 사람 혜택을 주고 5%는 그냥 당연한 거고 한 10% 이상 올리는 사람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운용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공기업, 고위직 보수 인하합니다. 공기업 쪽은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날 주장하지만 장관,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 다 보수 낮춰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공기업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경매제도 이런 게 아주 심각한데 제가 이제 농촌에 살아보면 아는데 농산물 유통구조가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오래된 과제인데 이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량 자급률 문제. 이거 식량 자급이 지금 너무 안 되거든요. 우리 뭐 다 알다시피 계속 식량 자급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식량 자급률을 하다못해 1년에 1%포인트라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경 많이 받는 그분은 20년 내에 이제 한국에 식량 위기가 온다. 돈이 있어도 못 사 먹는 빵 갖고 사람끼리 싸우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세계적인 강국은 식량을 대부분 자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마 스위스 같은 나라보다 식량 자급률이 이스라엘이나 낮을 겁니다. 이건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부도 이걸 별로 관심은 없어요. 말은 하는데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노력하면은 지금 한 20% 초반일 텐데 최소 50%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이건 뭐 물가 안정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건데 한국 경제 어떻게 될까? 위기 올 것이냐, 지금 같은 불안 상태가 갈 거냐, 안정 갈 거냐, 이거 참 알 수 없습니다. 예측은 참 어렵습니다. 예측은 누구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비는 각자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건 누가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에너지와 식량 소비 절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여튼, 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맞춰서 하여튼 최대한 소비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건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경제 동향을 항상 좀 살펴라. 큰 위기가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이 불안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게 위기로 갈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되니까 경제 동향을 볼 때 이제 수출이 잘 되는지 잘 보고 경상수지 물가를 그다음에 잘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창업도 좋고, 텃밭 수준 농업도 좋고, 도시농업 같은 것도 좋고. 앞으로 농업은 도시에서도 이제 빌딩에서도 이렇게 수직농법으로도 가능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투자가 좋은지, 부동산 투자가 좋은지, 주식 투자가 좋은지, 금 투자가 좋은지, 코인 투자가 좋은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전에 또 투자하기 전에 꼭 고민해 볼 게 있어요. 빚부터 갚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빚을 놔두고 투자해야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놔두는 게 좋은데 실제는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해서 돈을 나는 보장이 없어요. 빚을 갚는 건 확실한 자기 부담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빚부터 갚아라.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투자는 해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투자는 빚을 갚고 나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 금, 코인 이건 뭐 아마 지금은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은 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 진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굉장히 불안한 거고요. 코인은 제가 눈에 미묘하지만 이거 진짜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미래에 있어요. 있지만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좀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경제 동향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근데 별로 시원한 답은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